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자아자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훈련지원본부 정문 앞 이른 아침 여름 햇살이 아스팔트를 달구고 있었습니다. 윤아영은 군용 배낭을 메고 천천히 걸어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전임 여군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본부 건물의 구조와 경비 체계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행정병이지? 이름이 뭐야? 부대 출입구에서 당직병이 물었습니다. 하영은 순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윤하영 상병입니다. 오늘부터 행정과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당직병은 하영의 얼굴을 한 번 더 보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런 미인이 우리 부대에 오다니. 하영은 일부러 어색한 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천진난만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행정과 사무실에 도착하자 몇몇 남자 장병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 대령님, 부인 못지않게 미인이야. 목소리도 좋고 완전 여신 아냐?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하영은 모른 척하며 배정받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낡은 컴퓨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상병, 여기서 뭐 하는지 알지? 커피 타고, 서류 정리하고, 전화 받고, 어려운 거 없어. 선임 하사가 대충 설명을 끝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에서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병사들은 하영을 보며 각자 한마디씩 했습니다. 저런 미인이 왜 군대에 와? 집안이 어려워서 그런가? 아니면 애인이 군인이라서? 하영은 조용히 식사를 하며 주변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우렁찬 목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군이 뭐 한다고 행정에 끼냐? 차라리 취사병이나 시키지. 고대령이었습니다. 키 큰 체격에 매서운 눈빛, 부대 전체가 그의 눈치를 보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대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자들은 원래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게 옆자리 중이가 아부하듯 맞장구 쳤습니다. 고대령은 하영을 한번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애들 때문에 부대 기강이 해이해진다고 남자들이 딴 생각하게 만들어. 하영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상처받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분석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권위주의 성격, 여성 혐오 성향까지. 부하들은 완전히 눈치만 보고 있고 오후 업무를 시작하며 하영은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문서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부대 내부망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회계 시스템, 물자 관리 프로그램, 인사 데이터베이스까지 하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일반 행정병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까지 차근차근 뚫고 들어갔습니다. 한서유통이라는 업체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실제 사용량과는 차이가 크고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식자재 납품량은 많은데 병사들 급식질은 형편없었고 시설 보수비는 계속 나가는데 실제로는 고장난 곳이 태반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하영은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꺼내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날 상황 파악 완료. 예상보다 규모가 큽니다. 고대령 중심의 조직적 비리 추정. 며칠 더 관찰 필요. 메시지를 보낸 후 하영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둥한 행정병의 얼굴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런 인간 밑에서 죽어나간 병사가 몇 명인데 끝은 봐야지. 그날 밤 생활관에서 하영은 다른 여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영이 너 정말 예쁘다. 어떻게 화장품 없이도 저렇게 곱지? 목소리도 좋고 나중에 아나운서 해도 될 것 같아. 동료들의 칭찬에 하영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평범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안에 이 부대의 모든 비리 구조를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진한 새내기 상병이지만 실제로는 707특임단에서 파견된 전문 감찰요원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부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조용해 보이는 이곳에 숨겨진 어둠을 밝혀내는 것이 하영의 임무였습니다. 전입 사흘째 부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급식에서 상한 김치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이 배탈을 호소하며 의무실로 몰려갔지만 고대령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요즘 애들이 너무 예민해. 군대에서 그까짓 것 가지고 난리야? 하영은 급식소 뒤편을 지나다가 우연히 양상병을 보게 되었습니다. 22살의 말년병장인 양상병은 창고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하영이 다가가자 양상병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윤상병. 그냥 이상한 게 있어서요. 이상한 게요? 양상병은 잠시 망설이다가 하영을 창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둠침침한 창고 안에는 각종 식자재와 생활용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장부에는 분명히 김치 1000포기가 들어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200포기밖에 없어요. 양상병이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김치통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하영은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보관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기가 유일한 식자재 창고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양상병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영은 양상병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기가 정말 답답해요. 우리는 상한 음식 먹고 배탈 나고 정작 좋은 식자재는 어디로 가는 건지. 그때 양상병이 조심스럽게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거 혹시 윤상병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봐주세요.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하영은 종이를 받아들며 양상병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실을 말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하영은 생활관에서 양상병이 준 메모를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짧지만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해요. 사라진 식자재가 너무 많아요. 한서유통 트럭이 올 때마다 밤에 또 다른 차가 와서 물건을 가져가요. 하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한서유통, 바로 하영이 의심하고 있던 그 업체였습니다. 낮에는 정상적으로 납품하고 밤에는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인 것 같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자정이 넘어 하영은 조심스럽게 생활관을 빠져나왔습니다. 군수창고로 향하는 길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창고 근처에 도착하자 정말로 수상한 차량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하려던 순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하나 윤상병. 고대령이었습니다. 하영은 깜짝 놀란 듯 몸을 떨며 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길을 잘못. 화장실? 여기가 화장실이야? 고대령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영은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직 부대 구조를 잘 모르겠어서. 요즘 신병들이 참 문제야. 밤에 돌아다니면서 사고나 칠 생각은 안 하고. 고대령은 하영을 노려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앞으로 밤에는 절대 밖에 나오지 마. 알았나? 네, 알겠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깊이 숙이자 고대령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접어. 내일 다시 연락해.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상병이 갑자기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이상해졌대.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 말년이라 그런 거 아니야? 병사들은 각자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영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분명히 양상병이 자신에게 메모를 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하영은 조용히 행정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양상병의 입원 기록을 찾아보니 담당 의사 소견에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해.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하영은 은밀히 다른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707특임단 전용 네트워크였습니다. 몇 번의 키 입력 후 양상병의 현재 위치가 화면에 떴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이 아니라 제3원병대? 하영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양상병은 정신병원이 아니라 헌병대 보호구역에 있었습니다. 하영이 미리 조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영은 어젯밤 고대령에게 발각되기 전에 이미 양상병과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양상병을 안전한 곳으로 빼돌리고 대신 가짜 입원 기록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고대령은 안심하겠지. 양상병이 입을 열 수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하영은 오히려 고대령에게 당한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무능한 신참 상병으로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더 깊숙이 파고들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영은 일부러 위축된 모습으로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영이 괜찮아? 어제부터 얼굴이 안 좋던데. 네. 그냥 적응이 힘들어서요. 하영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고대령이 지나가면서 흘끗 보는 시선에도 전혀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지. 내가 양상병을 구해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밤하늘의 별들이 부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영의 진짜 정체를 아는 것은 오직 별들 뿐이었습니다. 전입 일주일째 되는 날 고대령이 행정가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모든 시선이 고대령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윤하영 상병, 잠깐 나와. 하영은 당황한 듯 일어나며 고대령을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고대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여기 적응 못하는 것 같던데.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니야, 확실히 적응 못하고 있어. 밤에 돌아다니고 업무에도 집중 안 되고. 고대령은 사무실 문을 열며 하영을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전출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부대로 보내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여기는 너 같은 애들이 있을 곳이 아니야. 하영은 눈물이 글썽이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고치겠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맞지 않는 거야. 군대는 원래 남자들 세상이거든. 고대령이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고대령이 자신의 함정에 걸어든 것이었습니다. 좋아, 이제 진짜 조사가 시작되는군. 오후 3시 헌병대 차량이 부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병사들은 하영이 차에 타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하영이 진짜 가는구나. 고작 일주일 만에 전출이라니. 대령님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하영은 마지막까지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부대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헌병차는 다른 부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영이 차에서 내리자 헌병이 정중하게 격려했습니다. 윤하영 소령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영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순둥한 신참 상병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차가우면서도 예리한 눈빛의 전문 요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황 보고해. 양상병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진술서도 확보했습니다. 좋아. 이제 2단계로 넘어가자. 하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빌딩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707특임단 비밀사무소였습니다. 첨단 장비들과 대형 모니터들이 즐비한 곳에서 몇 명의 요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고대령이 완전히 속았습니다. 지금 안심하고 있어요. 예상대로군.
이제 진짜 작업을 시작해야지. 하영은 컴퓨터 앞에 앉아 로그인했습니다. 화면에는 고대령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전화 통화 기록, 심지어 개인적인 만남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훈련지원본부에서는 중사 최준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최준호는 경비실 CCTV를 확인하던 중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젯밤 하영이 헌병차에서 내린 후 헌병이 그녀에게 경례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네. 일반 상병한테 헌병이 경례를? 최준호는 더 자세히 CCTV를 분석했습니다. 차량 번호, 헌병의 행동, 하영의 표정 변화까지 모든 것이 수상했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지? 최준호는 군 내부망에 접속해서 윤하영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검색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실수로 다른 메뉴에 들어갔다가 충격적인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707군기단 소속 감찰요원 명단에 윤하영 소령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소령? 소령이라고? 최준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커피 타고 서류 정리하던 그 순둥한 상병이 실제로는 소령이라니.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거야? 최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영이 부대에서 보인 모든 행동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컴퓨터를 만지는 솜씨, 서류를 보는 날카로운 시선, 심지어 양상병과 나눈 대화까지. 그날 저녁 707특임단 사무소에서 하영은 동료들과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대령은 단순한 군납 비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조직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조직? 한서유통을 통해 정관계까지 로비 자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군급 인사의 가족까지 연루되어 있어요. 하영이 분석 자료를 펼쳐 보이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국정감사급 사안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고대령 혼자만 잡아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멀리 훈련지원본부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입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작전입니다. 다음 날 아침 최준호는 고민 끝에 결심을 했습니다. 하영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영의 연락처는 이미 부대 명단에서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최준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최준호 중사입니다. 윤하영 소령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메시지를 보낸 후 최준호는 긴장된 마음으로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하영이 자신을 믿어줄까요? 1시간 후 최준호의 휴대폰에 익숙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 중사,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요. 하영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순둥한 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호하고 믿음직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부대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하영이라는 이름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이제부터 벌어질 거대한 폭풍을. 일주일 후 도심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최준호와 하영이 마주 앉았습니다. 최준호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소령님이 맞으신가요? 부대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는데. 하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순둥한 상병의 모습이 아닌 냉철한 수사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고대령과 그 일당들을 속이기 위해서요. 그럼 처음부터 고대령을 의심하고 있었던 건가요? 단순히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이미 위에서 첩보를 받고 파견된 거거든요. 하영은 태블릿을 꺼내 최준호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고대령의 통장 거래 내역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한서유통에서 납품할 때마다
고대령 계좌로 일정 금액이 들어옵니다. 최준호가 화면을 자세히 보니 정말로 규칙적인 입금 패턴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리베이트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어요. 하영이 다른 화면을 띄우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한서유통 대표의 이름 옆에 박성민 장군 친형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군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요. 최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보다 사태가 훨씬 심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부대 내부 장부를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특히 한서유통과 관련된 모든 거래 기록을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발각되면. 하영은 최준호의 손에 작은 장치를 쥐어줬습니다. 이건 초소형 복사기입니다. 서류에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스캔돼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날 밤 최준호는 조심스럽게 행정과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야간 근무자로 남은 것은 최준호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됐습니다. 서류함을 열어보니 한서유통 관련 파일이 두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최준호는 하영이 준 장치로 하나씩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거래가 있었다니. 장부를 보니 한서유통과의 거래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식자재뿐만 아니라 각종 물품, 심지어 공사비까지 모든 것이 한서유통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준호는 재빨리 서류를 정리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업무를 하는 척했습니다. 최중사, 야간 근무 수고 많네. 고대령이었습니다. 새벽 1시에 대령이 나타나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 대령님. 이렇게 늦게 웬일이십니까? 급한 서류가 있어서. 혹시 한서유통 관련 파일 본 적 있나? 최준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그런 파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대령은 최준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더니 직접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혹시 다른 곳에 보관하신 건 아닐까요? 최준호가 애써 태연한 척하자 고대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됐어. 내일 다시 찾아보지. 고대령이 나간 후 최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하영은 707특임단 사무실에서 최준호가 전달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비리 구조였습니다. 이 정도면 수십억 원 규모네요.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입니다. 그때 긴급 상황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령님, 훈련지원본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어떤 움직임? 고대령이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입막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영의 표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다른 병사가 진실을 알고 입을 열려는 건 아닐까요? 즉시 부대 주변 감시를 강화하세요. 그리고 최준호 중사 안전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훈련지원본부에서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고대령의 비리를 목격하고 상급 부대에 신고하려던 것입니다. 김 병장, 너 어디 가는 거야? 고대령이 병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김 병장의 손에는 신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냥 업무 보러 가는 중입니다. 그 종이 뭐야? 보여봐. 김 병장은 황급히 종이를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대령이 종이를 빼앗아 보니 부정비리 신고서였습니다. 이런 배신감을. 너 같은 놈 때문에 부대가 망가지는 거야. 고대령은 즉시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병장 훈련 도중 사고로 처리해. 알아서 잘해. 바로 그때 하영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하영은 은밀히 부대로 잠입해 김 병장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훈련장 뒤편 절벽 근처에서 김 병장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몇 명의 병사들이 김 병장을 절벽 쪽으로 밀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해. 하영이 나타나자 병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그냥 훈련 중이었습니다. 하영은 재빨리 김 병장을 안전한 곳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몰래 소형 녹음기를 작동시켜 모든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영은 고대령의 집무실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예상과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군납 관련 자료가 아니라 부대 여군들의 사적인 정보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인간 비리뿐만 아니라 인격도 문제야. 하영은 치를 떨며 모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고대령의 범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다양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훈련지원본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대령이 긴급 집합을 명령한 것입니다. 모든 장병들이 운동장에 모이자 고대령이 엄숙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대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사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고대령은 한 장의 서류를 들어 보이며 계속했습니다. 며칠 전 전출간 윤하영 상병이 부대 기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둥하고 착해 보였던 하영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재 추적 중이며 곧 체포될 예정입니다. 최준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영이 위험에 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까지 들킬 수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부대 정문으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들어왔습니다. 보안사 요원들이었습니다. 하영은 수갑을 찬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기 온다. 병사들의 시선이 하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왔습니다. 마치 정말로 죄를 지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고대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맞죠? 이래서 여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적이고 경솔해서 국가기밀도 함부로 누설하는 거예요. 운동장에 모인 모든 장병들 앞에서 하영은 굴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영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전 부대가 지켜보게 됐네. 하영이 작게 중얼거린 말을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보안사 요원들이 하영을 부대 내 임시 구금시설로 데려갔습니다. 감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전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제 고대령이 마지막 실수를 할 차례야. 점심시간 고대령은 간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윤하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합니다. 저런 위험 요소가 살아있으면 언제 또 문제가 될지 몰라요. 무슨 뜻입니까, 대령님? 훈련 도중 사고로 처리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보안사에서도 반기겠고. 간부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고대령의 말이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몇 명을 처리했는데 문제된 적 있나?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고대령은 이전에도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고대령은 신뢰하는 신복들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새벽 훈련 중에 처리해. 절벽에서 추락사고로 만들고. 혹시 의심받지 않을까요? 누가 의심해? 보안사에서는 오히려 골칫거리가 사라져서 고마워할 거야. 하지만 고대령은 몰랐습니다. 하영이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뒀다는 것을. 하영은 부대에 전입하기 전에 특수장치를 설치해뒀습니다. 부대 내 모든 컴퓨터와 전자게시판에 연결된 자동 송출 시스템이었습니다. 특정 시간이 되면 하영이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가 자동으로 재생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습니다. 고대령의 비리, 협박, 심지어 살인 교사까지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하영은 감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손목시계의 작은 버튼을 눌러 최종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전 부대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새벽 5시 고대령의 지시를 받은 병사들이 감방으로 하영을 데리러 왔습니다. 훈련 참가하라고 합니다. 하영은 순순히 따라 나섰습니다. 운동장에는 이미 다른 병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하영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특별 훈련입니다. 산악 지형에서 실시합니다. 훈련 장소는 부대 뒤편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특히 절벽 근처는 위험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행진이 시작되자 하영은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고대령의 신복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망치지 못하게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절벽 근처에 도착하자 한 명의 중사가 하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개인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이제 절벽 근처에는 하영과 고대령의 신복들만 남았습니다. 윤하영, 너는 여기서 끝이야. 중사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무슨 소리야? 지금 상황을 모르겠어? 하영은 손목시계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 7시 59분. 이제 1분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고대령이 지금까지 몇 명을 이런 식으로 처리했나요? 그런 걸 알아서 뭐해? 어차피 너도. 정확히 오전 8시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대 본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영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게임이 시작됐네요. 그 순간 신복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하영의 계획이 드디어 실행에 옮겨진 것입니다. 오전 8시 정각 훈련지원본부 본관 건물의 모든 전자 게시판이 갑자기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행정과 회의실, 심지어 식당과 생활관까지 모든 곳의 화면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저게 뭐지? 화면에 뭔가 나오네. 병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화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서유통에서 이번 달 물량 들어왔지? 예정대로 30%는 빼돌려. 고대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선명하고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의실에서는 각 과장들이 원래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에 나타난 영상 때문에 회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요? 고대령님 목소리 같은데. 화면에는 고대령이 한서유통 관계자와 나누는 대화가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계약건으로 얼마나 들어오나?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좋아. 그럼 계좌번호 알려줄게. 농협 계좌로 넣어줘.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청렴하다고 자부하던 고대령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화면에 고대령의 통화 녹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박 장군님 형님이시죠? 그래, 고대령이지? 무슨 일이야? 이번 군납계약건으로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문제 생기면 위에서 덮어주실 수 있죠? 당연하지. 우리 동생이 국방부에 있는데 뭐가 문제야? 대화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적나라해졌습니다. 장군급 간부의 가족까지 연루된 거대한 비리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본관 건물뿐만 아니라 전 부대의 모든 전자기기에서 동시에 같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대령님이 정말 이런 일을? 아니야. 누군가 조작한 거 아니야? 하지만 녹음 품질이 너무 선명했고 고대령의 목소리 특징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조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생생했습니다. 그때 화면에 더욱 경악스러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김병장 처리는 어떻게 됐나? 훈련 중 사고로 처리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실패? 왜? 누군가 방해했습니다. 아마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이번에는 확실히 해. 병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병장을 죽이려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단순한 횡령을 넘어서 살인 교사까지. 한편 절벽 근처에서는 고대령의 신복들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울려대는 휴대폰 때문에 하영을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체 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긴급 상황이라고만 하고 하영은 여유롭게 절벽 바위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궁금하시면 부대로 돌아가 보세요. 아마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을 거예요. 신복 중 한 명이 부대 방향을 바라보니 본관 건물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부대 본관에서는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복도에 모여서 계속 재생되는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먹은 상한 김치도 이 때문이었구나. 그동안 고생한 게 억울해서 미치겠다. 저런 인간이 대령이라고 우리를 지휘했다고? 분노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준호는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하영이 감금되어 있던 구금시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감방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 훈련에 참가시켰다고 했는데 최준호는 하영의 위치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했습니다. 마침 한 병사가 절벽 쪽으로 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절벽으로 향하는 길에서 최준호는 뛰었습니다. 하영이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부대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고대령이 여군들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 부하들을 협박하는 녹음 파일, 심지어 상급자들과 나눈 뒷거래 대화까지. 이런 인간이 우리 지휘관이었다니. 완전히 썩었네. 인간도 아니야. 병사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누군가 고대령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절벽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있었습니다. 신복들의 휴대폰에 계속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죠? 부대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 명령이 완수되지 않았는데. 하영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 다 됐네요. 이제 여러분도 돌아가서 상황을 정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때 최준호가 절벽 위로 나타났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영을 찾았습니다. 하영 소령님. 신복들이 깜짝 놀라며 최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소령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최중사 수고했습니다. 이제 가시죠.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영은 의연하게 일어나 신복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세요. 고대령과 함께 끝까지 가실 건지 아니면 진실편에 서실 건지. 신복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영과 최준호가 부대로 향해 걸어가는 동안 절벽에는 당황한 신복들만 남겨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훈련지원본부 운동장에는 전 부대 병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수선한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전 목격한 충격적인 영상 때문에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령님이 그런 일을 했을까? 증거가 너무 확실한데 뭘? 우리가 그동안 속은 거야?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본관 건물에서 고대령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여전히 위험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전 부대 집합. 고대령의 외침에 병사들이 대형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의심과 분노가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방금 전 여러분이 본 영상은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입니다. 고대령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군가 우리 부대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음모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지만 병사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너무나 생생했던 증거들을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운동장 한쪽에서 하영과 최준호가 나타났습니다.
하영은 더 이상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당한 자세로 운동장 중앙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고대령이 하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 어떻게 여기에? 안녕하세요, 고대령. 하영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예전의 순둥한 상병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감히 이 자리에 나타나다니. 당장 체포해. 고대령이 부하들에게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모든 병사들의 시선이 하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방부 707특임단 소속 윤하영 소령입니다. 운동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소령이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이 부대에서 벌어진 조직적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고대령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고대령, 한서유통을 통한 군납비리, 상급자와의 유착, 그리고 부하 병사들에 대한 살인 교사까지. 하영은 고대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특히 김 병장을 살해하려 했던 시도와 저를 제거하려던 계획까지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고대령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라는 것도 조작된 거고. 조작이라고 하시나요? 하영이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고대령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윤하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합니다. 훈련 도중 사고로 처리하는 겁니다. 운동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고대령이 하영을 죽이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고대령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영은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냈습니다. 은색 수갑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고대령, 대한민국 국방부 명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하영이 고대령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운동장의 모든 시선이 그 순간에 집중되었습니다. 수갑입니다, 대령님. 하영이 고대령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순간 고대령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이렇게 끝날 수는. 고대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대를 지배했던 절대 권력자의 몰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 검찰과 헌병대에서 파견된 헬기였습니다. 헬기가 운동장에 착륙하자 강한 바람이 일었습니다. 헬기의 회전 날개 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헬기에서 헌병들이 내렸습니다.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고대령을 에워쌌습니다. 고대령, 군납 비리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헌병대장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고대령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마지막까지 이런 굴욕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대령은 헌병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하영은 군모를 벗어 정돈한 다음 다시 써봤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모인 모든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당한 명령에도 참고 견뎌주신 여러분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더 큰 박수가 되었습니다. 헬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대령은 헬기 안에서 마지막으로 부대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배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헬기가 하늘로 올라가며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운동장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영은 병사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의롭고 투명한 군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최준호가 하영에게 다가와 격려했습니다. 소령님, 진짜 존경합니다. 하영은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습니다. 최 중사야말로 용기 있는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고마워요. 운동장에는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부패와 권력으로 얼룩졌던 곳에 마침내 정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한 달 후 훈련지원본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김대령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대 운영을 약속했고 병사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이제 정말 살 것 같네요. 급식도 좋아졌고 부당한 일도 없어지고 모든 게 윤하영 소령님 덕분이죠. 병사들 사이에서는 하영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행정병으로 위장해 거대한 비리 조직을 무너뜨린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최준호는 새로 승진해서 행정과장이 되었습니다. 하영이 추천한 덕분이었습니다. 최준호는 매일 아침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영이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소령님이 여기 계셨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날도 최준호는 하영의 자리를 보며 회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양상병이 들어왔습니다.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편지 한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 과장님, 이거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인데요? 윤하영 소령님께 전해드릴 편지입니다. 혹시 연락처를 아시면. 최준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연락처를 모르거든요. 아마 다른 임무를 수행 중이실 거예요. 양상병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편지를 최준호에게 맡겼습니다. 언젠가 만나게 되시면 꼭 전해주세요. 최준호가 편지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감사 인사입니다. 그때 소령님이 안 도와주셨다면 전 아직도 침묵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큰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죠. 양상병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령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부당한 일이 있으면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요. 최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영이 바꾼 것은 단순히 비리를 척결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군사법원에서는 고대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 고영수, 군납비리, 공금 횡령,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고대령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동시에 민간 법원에서는 한서유통 관련자들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 장군의 친형도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서유통을 통한 군납 비리로 수십억 원의 국가 손실을 입혔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습니다. 군대 내 비리 척결의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몇 달 후 경상북도의 한 훈련소에 새로운 여군이 전입해 왔습니다. 이름은 김미영, 계급은 상병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외모에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새로운 행정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도 수줍고 겸손했습니다. 선임들이 업무를 설명해 주자 열심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여기는 전에 있던 곳과 어떻게 달라? 아, 이전 부대보다 훨씬 체계적인 것 같아요. 김미영으로 위장한 하영은 새로운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훈련소 내 가혹행위 문제를 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하영은 혼자 식사하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훈련병들의 표정, 교관들의 행동, 부대 분위기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파악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까? 하영의 눈에는 예리한 관찰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신참 상병이지만 실제로는 부조리와 맞서 싸우는 정의의 수호자였습니다. 저녁 무렵 하영은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최준호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소령님, 양상병이 편지를 맡겼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부대 분위기도 좋습니다. 다음번에 만나면 전해드릴게요. 하영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훈련지원본부에서의 임무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활관에서 하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훈련지원본부에서 보았던 그 별들과 같았습니다. 세상 어디든 부조리가 있는 곳이라면 나는 거기에 있을 거야. 하영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하영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미영으로 위장한 하영은 다시 평범한 신참 상병의 모습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타고 서류를 정리하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영의 진짜 정체를 아는 것은 오직 하늘의 별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은 오늘도 하영의 새로운 여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은 계속될 것입니다. 윤하영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다른 이름으로 진실을 향한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오늘도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작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